자, 몽테스큐에가 이제 2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몽테스큐에, 엘리베티에 등이 이제 프랑스 계몽철학을 굉장히 주도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잖아요. 몽테스큐에 대한 사상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은 책 제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는 건 상당 부분 막 이렇게 규제나 이제 강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하는 것처럼 이제 비춰지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정신이죠. 예, 법의 정신이라는 건 법의 취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질서를 잡는다. 그다음에 어떤 조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도 있을 수가 있죠. 타협이다라든가 이런 거. 자, 이것도 역시 취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규제나 강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굉장히 강조를 두느냐, 질서나 조화나 타협이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법의 취지나 정신이 상당히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음, 우리가 law and order라 그래서 법질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근대의 법의 원리는 규제나 강압보다는 질서를 잡고 타협을 통해서 조화를 이끌어내가는 그런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법질서죠, 법질서. 이게 이제 법의 정신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요. 근대적인 차원에서. 이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인간에 대비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이제 왕을 의미하거나 또는 이제 신을 의미하거나 이제 이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신에서 인간을 거쳐서 이제 법으로 넘어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보통 하는데, 여기서 신의 법, 그다음에 인간의 법, 이제 사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짐이 곧 왕이다라든가, 짐이 곧 국가다라든가 이런 식의 나중에 절대왕적인 사상하고도 이제 대비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신의 지배에서 인간의 지배, 인간의 지배에서 이제 법의 지배로 이제 바뀌어오는 것이 근대 사상의 상당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성의 표현이에요. 이성 또는 합리성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지성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 혼합 통치 또는 혼합 정부라고 하는 믹스드 거버먼트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했을 때 그런 식의 표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그 혼합 정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혼합 통치라고 하는 게 거버먼트는 이제 통치이자 또 이제 정부이기도 하죠. 이 두 가지를 제가 늘 구별해서 얘기하는 게 통치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정부는 이제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개념이죠. 예. 저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어떤 메커니즘을 위해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을 말하는 거죠. 흐름이나 어떤 패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실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물, 이제 물질적인 제도라든가 어떤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죠. 거버먼트가 이제 추상적인 의미일 때는 뭐냐면 지배와 피지배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거버먼트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통치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구체적인 문제로 바뀌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 이것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통치하는 일종의 구체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이 믹스트 거버먼트라고 표현할 때 혼합 통치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통치의 성격이 섞여 있고 그 결과로 정부라고 부르는 것들도 서로 다른 어떤 속성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세 가지 종류의 다른 통치의 형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군주정치. 군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민주정치, 민주정이라고 부르죠. 귀족정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귀족정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 귀족정이라고 하는 거는 뛰어난 자들에 의한 주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임금에 의한, 자, 이거는 백성, 민중에 의한 겁니다. 자, 통치의 주체가 임금인 경우, 이때 임금도 물론 뛰어난 자겠지만 이때 임금은 이제 세습되는 것인 경우들이 많고 굉장히 절대적인 권력을 이제 가지게 되겠죠. 자, 민주정이라는 건 다수에 의한 정치입니다. 여기서 포퓰리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예, 이건 이제 라틴어로 이제 표현될 때 이제 그런 겁니다. 다수. 여기서 머릿수를 말하는 것이죠. 뛰어난 자라고 하는 건 에리스타크로트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귀족이라든가, 근데 우리는 귀족이라는 말에 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능력을 지닌 자들 이런 뜻을 말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대표적으로 통치의 형태라고 부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군주정, 하나는 민주정, 또 하나는 귀족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이제 섞여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또 형태들이 또 있어요. 이 군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권력을 임금 1인이, 요거는 1인에 의한 통치가 되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다수에 의한 통치가 되고요. 이거는 상당히 많은 다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에 의한 것이고요. 이때의 귀족은 소수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통치자가 또는 권력이 누구에게 1인에게 있느냐, 소수에게 있느냐, 다수에게 있느냐로 군주정과 민주정과 이제 귀족정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요. 군주정은 훌륭한 1인이 또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1인이 권력을 쥐고 나머지를 다스리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귀족정은 능력 있는 소수가 뛰어난 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민주정은 그에 반해서 다수가 다수를 장악해서 그 권력을 나눠 갖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제 투표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겠죠. 이 중에 이제 뭐가 가장 좋은 정치의 체제냐에 있어서 사실은 명확한 답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귀족정이 제일 나은 정치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다 이제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건데 그리스에서 이제 민주정도 경험했고 군주정도 경험했고 귀족정도 경험했는데 군주정이 망하면 뭐가 되냐면은 이제 굉장히 난폭한 어떤 군주에 의한 통치로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1인의 절대 권력에 의해서 아주 나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훌륭한 1인이 통치할 때는 굉장히 잘 되지만 나쁜 1인이 통치할 때 완전히 망해버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정이 나온다고 그래요. 다수가 이제 권력을 쥐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민주정은 잘못하면 어떻다면 또 다수의 독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귀족정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뛰어난 소수가 결국에는 서로 협력해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다수정도 이제 타락하면 어떤 정치 체제가 되냐면은 다수가 이제 몇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소수가, 이 소수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이른바 짝짝꿍을 해가지고 되게 부정부패를 일삼는 이제 그런 또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주정이라고 하는 것,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 귀족정이라는 것 그 자체는 중립적인 의미고요. 이게 이제 잘 될 때와 안 될 때, 잘 될 때와 안 될 때, 잘 될 때와 안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서로 교체되어 가면서 역사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뛰어난 자들끼리의 어떤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통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좀 더 나은 정치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재밌게도 이게 현재에도 좀 반복되는 그런 경향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군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독재 권력이죠. 그다음에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포퓰리즘이란 말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쓰듯이
사실은 다수에 의한 독재라고 하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포퓰리즘이 반드시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 한계가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귀족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중세 때나 이럴 때 경험을 했었습니다만 현대에 있어서도 이른바 이제 의회 정치라고 하는 거 이게 상당 부분 귀족정하고 좀 유사해요. 군주정은 좀 대통령제 정치하고 좀 유사한 거고요. 현대로 보면 1인에게 이제 권력을 몰아주느냐 다수 의회 정치, 이제 내각제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의원 내각제 같은 것은 의회 정치의 형태이고, 그다음에 좀 더 직접적 민주주의는 이제 민주정의 형태를 이제 띠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정의 현대적 변형이 군주정의 현대적 변형이 대통령제 시스템이고, 귀족정의 현대적 변형이 이제 의원 내각제 시스템이고, 민주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실현이 된 바가 없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가 이 그 몽테스키가 얘기했던 이 혼합 통치라고 하는 또는 혼합 정부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 형태가 섞여 있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정확히 말하면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되는 것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 거죠. 무엇들 사이에? 이 3대 권력 사이에. 삼권 분립이라고 할 때 이 삼권은 자, 법을 중심으로 세 개로 나눕니다. 입법, 행정, 사법.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자,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하는 건 입법부는 의회를 말해요. 그 다음에 사법부는 법원을 말합니다. 자, 행정부는 이게 흔히 말하는 정부예요, 정부. 자, 정부라고 하는 기관, 법원이라는 기관, 의회라는 기관은 세 가지는 다 법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짜고 있는 겁니다. 의회는 법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법원은 법을 적용하고요. 예. 그다음에 정부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 법을 실행합니다. 자, 입법은 법을 만드는 것, apply는 적용하는 것, 이거는 실행하는 것이죠. 자, 의회가 법을 만들어주면 행정부가 그 법에 따라서 실행을 합니다. 돈과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그 다음에 법원은 이런 의회의 행동과 정부의 행동이 법에 맞도록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의회도 이제 법에 맞추어서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도 합법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고, 따라서 법원은 바로 이 합법성으로 말하는 것이죠. 자, 의회는 법원에 대해서 법을 만들 권리를 가지고 견제할 수 있고, 정부는 법원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는 또 정부를 견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정부는 의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의회 해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바로 견제와 균형이 잡혀져 있으면 가장 합리적인 통치의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믹스 가버먼트라고 표현하는 건 정부가 그 통치라고 하는 것이 법을 중심으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경우를 이제 혼합 통치 형태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군주정, 민주정, 귀족 정치를 합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세 가지의 법적 권리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일정하게 그러니까 견제를 통해서 이제 균형을 잡는 서로 타락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훌륭한 그런 생각인 거죠. 근데 이 안에는 몇 가지 이제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사실은 법이 이제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요.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에요. 계몽적이죠, 그죠? 그리고 자유는 바로 이 법 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상위에 정의가 있는 것이고 법의 하위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법은 그 중간 형태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법의 상위에 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법 또한 정의의 그 기초를 둬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의의 기초를 둬서 법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위에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무리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하지 않으면 방종이나 무질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계몽적 사상이 바로 이 법의 정신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몽테스키가 생각하는 최선의 정부, 최선의 통치 체제는 바로 제한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각 개인이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이제 자유를 부여하는 거죠. 이 자유,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추구하고 이 자유가 각 개개인의 부와 권력을, 여기서 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성취고요. 권력은 이제 정치적인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추구하는 겁니다. 제한은 되도록이면 줄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자유를 부여하고 이 자유가 이제 정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나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몽테스키에는 공화제를 가장 최선의 도덕적인 정부 형태라고 말합니다. 공화제적 정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왕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군주정이 아닌 상태를 말하죠. 하지만 이게 반드시 민주정인 것만은 또 아닙니다.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도 타락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자체로 올바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왕이 아닌 모두에 의한, 여기서 공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같을 공짜를 이제 쓰거든요. 모두 공짜이자 같을 공짜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조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화제적 정부라는 건 이제 공동체적 정부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정하고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정이라고 하는 요소를 필요로 하지만 공화는 바로 공동체의 합리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공화제적 리퍼블릭이라고 부르는 레푸블리카라는데, 여기 이제 바로 예전에는 국가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죠. 그래서 많은 훌륭한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통치를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 공화제가 바로 최선의 도덕적인 정부 형태를 구성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이 언론 자유는 이제 몽티스키어적 관점에서 이제 언론 자유인 것이죠. 자,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권력 남용. 자,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온 것이죠.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해야 부당한 권력이 재현될 수 있다. 제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려면 무엇이 필요해? 바로 교육이 필요해. 계몽해야 되는 것이죠, 계몽. 자, 왜? 권력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항하는 대항 권력. 여기서 대항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건 권력은 다른 권력에 의해서 억제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A라는 권력이 있는데 이 권력이 오로지 B나 C나 D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보다 너무나 크고 억제될 수 없다면 B, C, D가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B나 C나 D나 다 나름의 권력을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법에 따라서, 그죠? 자, 그런데 이 대항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성을 갖추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역할, 첫 번째, 두 번째, 견제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제4부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가 바로 이 몽테스큐의적 언론자유관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제4부는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라고 얘기하던 그런 그 3부 플러스 이제 네 번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사실 여기서는 행정, 입법, 사법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언론이 제4의 어떤 중요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 언론이 이들 행정, 입법, 사법을 감시하는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게 몽테스키웨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언론은 기본적으로 견제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민중을, 백성을 또는 피통치자를 교육해서 계몽으로 이끌고 그럼으로써 거대 권력들을 견제하는 힘을 조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론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몽테스키에는 기본적으로 검열을 찬성하지 않았겠죠. 예. 검열에 대한 반대, 여기서 검열은 센서십을 의미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전에 어떤 허가를 하거나 이런 것을 말합니다. 검열은 사전과 사후의 이제 형태들이 있는데 특히나 중요한 건 이 사전이에요. 이거는 출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제 것이고요. 사후는 이미 출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책임을 물을 것이냐 아니냐 이제 문제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열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라는 게 몽테스키에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글은 명백한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단지 생각으로 남을 뿐이다. 이겁니다. 자, 이게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생각, 글, 행위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예. 생각은 사상의 자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글은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뭘까? 우리는 모든 행동이 자유롭진 않죠. 그죠? 예. 여기서 모든 행동, 이거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자유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행위라고 하는 거는 책임을 수반하고 많은 것들을 후과를 남기니까요. 그죠? 예를 들면 살인이라든가 방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유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죠. 자, 그런데 그 전 단계로서의 표현, 글이나 말이나 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를 유발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원칙이 나옵니다. 행위만이 처벌되을 수 있다. 근대법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 바로 처벌의 대상은 행위, 이제 물리적 결과를 말하는 거죠. 물리적 결과지 그 전 단계로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거는 상당히 명백합니다. 예. 우리는 행동을 처벌하지 생각을 처벌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바나나를 먹고 싶어, 훔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바나나를 실제로 훔쳐서 먹었을 때는 물리적 결과를 남기지만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행동이 옮겨져 있진 않고 실제 물리적 결과를 남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머릿속 뚜껑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각자의 자유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지금으로 보면 예를 들면 스캐너를 사용해서 인간의 생각을 추적할 수도 있고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물리화된 어떤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행동만이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간에 있는 게 표현이에요. 표현은 행동에 속하느냐 아니면 생각에 속하느냐 이거죠. 그때 우리는 행위보다는 생각 쪽에 속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근대 계몽 철학자들의 이제 기본적인 사고였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상은 표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비록 행위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건 한 묶음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행위의 자유는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지만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게 이제 몽테스큐의적 언론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현재로 들어오면 이 사상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다시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표현도 일종의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아직 퀘스천 마크가 좀 남아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표현은 사상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이 처벌될 수 없다면 글도 처벌될 수 없다. 오로지 행위만이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당 부분 절대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그래서 언론의 역할을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그런